안녕하세요. 청화수입니다. 동탁 3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일개 소수 변방 세력에 불과하던 동탁이 도성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세력을 막 불려나가는 그 스타트 시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일개 변방 장수가 그런 갑작스런 대성장이 가능했는가?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정보의 중요성을 아는 동탁의 스마트함, 하진의 호출을 받아 도읍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아마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왔던 다른 군벌들하고는 달리 철저하게 정보 수집에 신경을 썼고, 그를 통해 누구보다 빠르게, 심지어 애초 그 난 한가운데서 계획을 짜고 직접 주먹을 휘두르며 실행했던 원소보다도 빠르게 그 판에서 가장 유효한 핵심 빈 포인트를 잽싸게 점유했다. 비록 하필 그때 궁 밖으로 도주한 황제, 물론 이거 자체는 천운이었지만 또 그 황제를 잽싸게 낚아챈 건 단순히 우연의 몫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난리통 속에서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치열하게 파악하려고 한 산물이다. 또 하진, 함유 등 주요 수장을 잃은 거대 군세들의 가장 먼저 마술을 뻗치는 등 동탁은 너무나 영민하고 빠른 결단과 행동을 보였다. 동탁은 둔한 사람은커녕 삼국지 누구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스피드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포스트 십상시 난 이후 주도권 싸움에서 당대 최명문 주류였던 원소에겐 그 이전엔 진짜 눈에도 안 들어오던 동탁이란 일개 변방장수가 갑자기 라이벌이 되는데, 결국 황제도 낼름 차지하고 도성 내 주요 핵심 군세를 차지한 동탁은 마치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죠. 이 와중에 분명히 소소한 저항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진하고 원소가 환관파 및 흑산저까지 일석이조로 싹 밀어버리려고 5만 군데서 불러들인 각지의 군벌들, 정원 등 그중 핵심을 동탁이 장악하고 자기 품 안으로 포섭을 함으로써 동탁의 세력이 주체할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이때 사서에는 여포랑 손잡고 정원군을 홀랑 먹은 게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있지만 비단 정원군한테만 마술을 뻗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진이 소집한 여러 군벌들, 하진, 함유, 정원 먹으면서 최대 세력이 된 이후에는 더 가열차게 나머지 군세도 먹으려 했을 겁니다. 여포같이 동탁에게 붙은 지휘관들이 비단 여포 한 명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제2, 제3의 여포들 더 많이 꼬셔서 그 군세를 차지하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나한테 붙던가 나한테 짓밟히던가 둘 중에 하나 해라. 하여 동탁은 마치 주변 생태계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베스나 황소개구리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정사에 따르면 동탁이 이렇게 군사를 아우르니 결국 수도의 병권은 모두 오직 동탁에게 있게 되었다 라고까지 할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고작 3,000명으로 시작해서 나라의 센터를 장악한 거 보면 능력 하나는 진짜 대단하긴 하죠. 베스가 하루에 자기 몸무게 30%를 마구 먹어치우는 생태 파괴 어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동탁은 인간 베스다. 기존 환관, 청류, 원소 이런 중앙 정계 생태계를 그냥 나타나자마자 다 먹어치워버렸다. 일단 여기까지는 동탁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 모든 게 동탁 개인의 힘만으로 될 리는 당연히 없는 거죠. 사서에는 그냥 동탁이 야비하게 여포시켜서 정원 배신하게 하고 하진, 함유 군사 여우처럼 잽싸게 먹고 그래서 짱 됐다, 이렇게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추후 성립된 거대한 동탁이라는 세력은 결국 그를 따르는 수많은 신료, 세도가들이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따랐다? 라고 하긴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항하진 않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세력들이 동탁을 따랐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뭔가 동탁이 일정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던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자주 말씀드린 삼국지라는 역사를 실질적으로 움직인 건 한 명 한 명 영웅들이 아니라 청류와 탕류, 그러니까 지방 세도가들과 그들에 대한 안티체제로 나온 기형적인 또 하나의 세력들, 이 둘 간의 대결,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동탁의 집권, 그리고 원소와 동탁의 희대의 빅매치, 그 이면에 깔린 진짜 동력도 사실 이것입니다. 동탁, 원소, 개인의 대결이 아니었다. 후한 자체가 각 지방 골목대장 호족들이 신나라 왕망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한은 호족, 각 지역 세도가들의 나라였죠. 삼국지 시대, 이때 호족파의 거두가 누굽니까? 원씨 집안이죠. 원소, 원술. 이 집안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이 두 원가의 아들들이 당대 최강 군벌이 서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소하고 원술은 거의 원수였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소가 어머니가 노비였다 보니까 원술이 그 원소의 콤플렉스를 계속 후벼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원소 아버지도 원씨가 아니다
아버지도 노비다. 이런 이야기도 원술이 하고, 근데 대단한 게 원가의 세력이 원소 원술로 나눠졌는데도 각각이 그렇게 셌으니 원가가 대체 당시에 얼마나 최강 호족이었느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 한이 호족 중심의 나라이긴 해도 그에 저항했던 황제와 그 주변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환관이고, 황제랑 환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전 황제 영제가 세상 뜨고 새 황제 비리비리 할 때 소년 황제 어리버리 할 때 더 크기 전에 환관 싹 쓸어버리자 이래서 그렇게 하진을 원소가 심하게 급하게 펌프질을 했던 거고, 근데 그간 환관들하고 적당히 붙어 먹으면서 위세를 누리던 친환관파 세력들도 엄청 있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는 원소의 원가도 환관하고는 원래는 적당히 타협함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원소가 수천 환관들을 사실 환관이라고 해서 전부 권세가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맡은 바 일만 조용히 성실히 하는 그런 환관도 있었단 말이죠. 역사에서 환관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 간신배가 아니었다. 이걸 당대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환관 중에서도 뇌물 받아먹고 대권세 누린 사람은 소수인데, 근데 원소는 눈에 핏발 세우고 환관이라면 다 제거해 이렇게 대참극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도읍내 여러 신료들 눈에 원소가 그저 정의의 사도로만 보였겠느냐.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원소 사병단이 무자비하게 환관이라면 닥치는 대로 공격해서 수염만 없으면 그냥 환관이라고 보고 마구 공격하고, 근데 수염이 없는데 환관이 아닌 사람들은 즉석에서 자신의 물건을 보여주며 겨우 목숨을 구걸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원소 병사한테 이런 식으로 목숨을 구걸한 사람들 기분이 어땠겠냐는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수많은 수요 없는 사람들이 설사 원소의 대의에 동조한다고 하더라도 기분이 좋았겠느냐는 거죠. 도성내 모든 수요 없는 사람들은 원소에게 치를 떨었을 것이다. 그리고 환관도 사람 집단인데 좋은 사람도 있고 그 환관들에게 은혜 입은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환관을 지지했던 대놓고 탕류들도 있지만 소극적 지지자, 방관하면서 적당히 고물 받아 먹던 사람 등등,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고 그게 어영부영 좀 이어지면 의외로 약해 보여도 그 뿌리라는 게 모세혈관처럼 여기저기 나름 깊게 퍼져 있단 말이죠. 근데 원소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일을 벌렸으니, 그러니까 당대 수도의 세력들이 원소가 아닌 동탁으로 붙은 게 꼭 동탁의 군세가 무서워서만 이겠느냐. 그게 아니라 지나친 원소의 무식한 방법에 넌더리를 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환관하고 친했던 사람 플러스 환관하고 그냥 그저 그랬던 사람조차 일시적으로 등을 돌리게 만든, 나중에 어쨌든 이 순간 상황만으로는 원소 일파가 행했던 그 무식한 환관 대규모 제압 방법은 세상에 저런 무자비한 갱스터가 다 있냐 싶었겠지요. 사실 우린 동탁의 만행, 만행한 건 맞죠. 그렇지만 동탁의 만행 이전에 원소가 저질렀던 것도 그 2,000명의 사람들, 환관도 사람이잖아요. 하진을 척살했던 건 환관 중에서도 권력 최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2,000명한테 그렇게 다 무자비한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심했죠. 이에 대해 도성내 사람들의 심리적 반발이 있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동탁에게 어부지리로 간 거다. 지금까지는 동탁의 정권 장악을 동탁의 스마트함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렸지만 정권 장악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이 한 개인의 잘남만으로 다 되진 않겠죠. 바로 이런 숨어있던 환관하고 크건 작건 끈들이 있던 신료 세력들이, 즉 구탕류, 숨은 탕류, 이 싸이 탕류들이 원소 같은 혈기 넘치는 극청류들이 쳐나먹는 세상 오면 우리들 너무 위험하다. 최소한 기득권은 모조리 다 뺏긴다 이랬는데 때마침 동탁이 갑자기 뜬 태양처럼 나타나줘서 그를 중심으로 일제히 뭉쳐 옹립한 거다. 이런 정황적 상황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건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숨은 탕류들을 결집시킨 게 동탁의 주도로 행해진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또 아니면 역사인 잘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구탕류파 중에 숨은 실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청류 원소에 저항하기 위해 동탁한테 힘을 모아 갖다 바친 거냐. 원소가 환관 제거하면서 너무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악수가 됐죠. 동탁한테는 힘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때는 동탁보다 원소가 그 시점까지로만 보면 훨씬 더 무서운 갱스터로 보였을 수가 있다. 공포는 앞에선 사람을 짓누르는 효과가 얼핏 있어 보이지만 반드시 뒤에선 반발감이 들게 마련. 그 직전 황제 영제 시절까지 있던 환관들과 그들에게 끈을 붙인 세력들이 영제가 세상 떴다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 게 아니니 젊은 원소의 생각과는 다르게 변혁은 역시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변혁을 할 땐 하더라도 기존 거악, 여기선 최핵심
환관 상층부겠죠. 뭐 이들은 제거하더라도 나머지 일반 선량한 환관이나 아니면 적극 동조자가 아니라 침묵의 소극적 동조자 이런 사람들까지 싹 적으로 돌리면 사실 원소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대난리를 보면서 그들도 야 원소가 환관들처럼 우리도 싹 어떻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원소가 능수능란한 정치인이었다면 그 소극적 동조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면서 난 이후의 사태를 정리하는 그런 그 출구 전략 그런 걸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뭐 드립다 주먹만 휘둘러 댔지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불안감 여러 심리 그런 걸 어루만지는 정치적 활동을 너무 못했다. 즉 원소의 지나친 초강경책이 동탁이란 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동탁을 만든 사람은 바로 원소다. 이렇게 보면 원소는 청류의 아이돌 간판이었다면 동탁은 탕류에서 새롭게 청류에 저항하기 위해 소극적 지지를 한 안티 원소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간에 동탁이 천하를 잡았다는 거는 동탁을 지지했던 세력들도 명백히 있었다는 얘기죠. 하진, 함유, 정원 등에 이어 여러 숨은 샤이 탕류들까지 손에 넣은 동탁은 갑자기 당대 최강자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원래 도성은 기본적으로 탕류들이 중심이었죠. 그 이전까진. 그게 서서히 황건난을 기점으로 청류한테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원소의 대난리가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청류들이 환관을 공격한 건 사실 황제에 대한 본인들의 이권 투쟁 측면이 있는데 일단 환관을 모조리 제거했으니 황제권의 대취약이라는 목적은 달성한 건데 문제는 환관, 황제, 권력의 공백을 동탁이라는 괴인이 나타나서 차지해버렸다는 거. 그럼 원소보단 은근히 동탁에게 힘을 실어준 이 구탕류 세력들 전형적인 탕류가 조조입니다. 완전 탕류죠. 탕류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조조. 탕류의 조건, 환관, 외척, 매관, 매직 등등 여기에 조조는 두 개나 해당이 되니까 왜냐하면 조조의 할아버지가 조등이라고 있는데 이 인물이 환관계의 그야말로 대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황제 옹립에 관여하기도 했던 정말 환관계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손자니까 조조 집안도 사실 엄청난 거죠. 이 조등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황제에게 충성하는 황제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고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등은 나름 큰 정치를 했던 사람인 게 본인은 환관이면서도 청류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쪼잔한 정치를 하지 않았죠. 실제로 나중에 청류파 주요 인사들을 여러 정치적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조조 일대기 할 때 제가 한번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추후 조조의 성공은 할아버지의 공덕이 힘입은 바가 상당히 커요. 조조가 순도 100% 탕류적 스펙을 가졌음에도 나중에 청류들을 하고도 적당히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건 이 할아버지의 품 넓은 정치의 덕이 없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십상시 우두머리 장량도 어릴 땐 조등 수발 들면서 커왔던 사람이죠. 그야말로 환관계의 레전드다. 그러면서도 원소처럼 상대 파당에 대해 적대 일변도가 아닌 잘 나갈 때 은혜도 많이 베풀었던 품 넓은 정치인이었다. 상대 파당을 일방적으로 짓밟았던 원소가 압도적 힘에도 결국 몰락하고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하고도 때론 손을 잡았던 할아버지를 닮아 유연했던 조조가 이긴 것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이 조조가 그 아버지가 이제 조승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매관매직을 했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태위 자리를 사요. 이런 식으로 출세한 집안이니까 기존 추천제로 관직을 자기들끼리 독점해하는 청류들 입장에선 조조가 정말 싫을 수밖에 없는 전형적 탕류지만 할아버지 조등이 넓은 정치를 했던 탓으로 나중에 조조는 청류들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덕이 없었다면 조조는 결코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없었겠죠.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청류와 탕류의 대결, 이 역사는 나중에 조조 시리즈 할 때 사실상 조조의 시작을 만든 할아버지 조등 이야기 다루면서 또 세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조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소가 이런 탕류, 자녀 세력들의 존재 이걸 몰랐을 리는 없는데 다만 환관 없애면 어차피 내 세상이다 이런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황제도 어리고. 근데 그들의 새로운 리더가 나타날 줄이야. 이걸 이제 포신 같은 이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원소가 동탁이 막 대두하려고 할 때 그때 초장에 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환관 쓸어버릴 때처럼 또 쓸어버리고 자기가 황제 차지하고 전권을 차지할 수도 있었거든요. 원소가 초장엔 별게 아니었던 동탁을 밀어버렸다면 구 탕류는 질이 멸렬하고 원소가 정권을 완전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원소는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환관한테는 그리 적극적이던 원소가 동탁한테 못 덤볐냐?
그러니까 정사 원소전에 따르면 원소가 동탁을 두려워하여 감히 동탁 제거를 실행하지 못했고 이에 포신은 향리로 되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서 이길지 확신을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나중에 나오는 말인 원소는 우유부단하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승리의 확신을 못 가진 건 일단 동탁의 희대의 페이크, 병력 밤에 내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기 신공. 원소가 여기에 완벽하게 넘어갔다는 게 있고 서량군이 무시무시한 대병력인 줄 알고 상당히 쫄아 있었다. 또 사서에 원소가 동탁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대놓고 써있기도 하는 등 실제로 동탁이란 인간 자체를 무서워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악한 동탁이 당시 도성에 갑툭튀한 다음에 어떤 공포 마케팅도 좀 한 것 같아요. 서량의 초인 괴수 동탁이 왔다. 자기 과거 전적에 대한 소문도 과장해서 막 퍼뜨리고 북방 그 강한 이민족들과 100번 넘게 싸운 초인 동탁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던 것 같아요. 황제가 보자마자 콧물 눈물 흘리며 펑펑 울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원소가 당시 국내에서 무려 2천에 달하는 환관을 무참하게 척살한 어떻게 보면 대정변을 일으킨 건데 여기서 또 동탁하고 대일전을 연거푸 연타석으로 벌리기엔 좀 부담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진처럼 동탁도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진은 원소한테 휘둘렸죠. 원소 집안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 그러니까 기존 추천제로 원소 집안을 통해 관직으로 진출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온 천하에 많았겠어요. 그들이 원가라는 뿌리, 허브를 기반으로 온 천하를 휘젓고 다니니 세상 어떤 놈이 감히 나 원가의 원소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 하진조차 나한테 휘둘렸는데 고작 저 서량 촌놈 동탁 따위가 4세30 원가 나를 보면 분명히 나랑 손잡자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직전에 엄청난 대참극을 벌인 원소 입장에선 여기서 이민족과 100번을 넘게 싸운 백전노장 동탁하고 또 맞짱 뜨기보다는 약간 독고가와 이에야스 마인드로 기다리면 어차피 천하는 나한테 넘어온다. 일단 자기 자신이 동탁보다 한참 어리기도 하고 원가의 세력은 온 천하에 흩뿌려져 있는데 그거에 반해 동탁은 서량에서 온 갑툭튀니까 결국은 스물스물 내가 먹을 수 있다. 우유부단하다곤 해도 원소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계산기 두드려 봤겠죠. 근데 이 동탁이란 인물이 정말 골 때리는 인물이어서 이런 원소의 계산기, 주판을 한참 뛰어넘는 그야말로 상식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진처럼 당대 천하 최고 가문 원소랑 손을 잡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소를 배제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럼 동탁은 원소를 왜 배제했나? 사실 원소하고 손잡으면 좋거든요. 하진도 분명히 원소가 메리트가 있다고 봤으니까 손 잡은 거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죠. 동탁이 갑자기 외지에서 와서 도성에서 처음 자리 잡을 때 협조했던 세력이 바로 반원소, 구탁류 세력. 그들이 동탁의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을 주었고 또 해서 그들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원소에 대해서 동탁에게 험담을 했다. 가능성이 하나가 있죠. 하진이 원소한테 휘둘리다가 참담한 결말을 맞았다. 뭐 이러한 등등의 얘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후 발생한 동탁과 원소의 그 처절한 대립 구도는 서량 출신 동탁이 중앙 정계를 틀어주려 하면서 손을 내밀고 헐먹했던 사람들, 이 반원소파, 즉 구탁류파들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탁과 원소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동탁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앙 정계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걸 알려줄 세력들이 필요하고 반원소 구탁류들은 원소의 독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 또 자신들 그 자체를 지켜줄 무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상부상조 이렇게 좀 정치구도적으로 동탁과 원소의 그 알력을 보는 관점이 일단 일반적인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탁 입장에서는 원소라든가 중앙 총류들이 자신을 변방, 서량 촌놈 혹은 이민족스럽다고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고 뭐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랬을 수 있죠. 동탁에 대한 무시. 또 동탁은 동탁대로 원소 같은 놈들 지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 무시하냐 한 주먹감도 안 될 것들이 뭐 이런 감정적인 불협화음 때문에 동탁과 원소가 처음부터 반대길을 걸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렇게 도성에 오자마자 너무나 빠르게 인간 베스, 각종 군세와 뭐 세력들을 마구 포식한 동탁은 결국 확보했던 황제한테 대놓고 요구를 해서 자신이 높은 관직을 받도록 작업을 합니다. 일단 동탁은 멀쩡히 잘 있던 그 유홍이라는 사람을 피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있던 사공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 사람을 패하는 이유가 좀 웃긴데 정사 동탁전에 보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사공을 면직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최고의 관직에 올라가게 된 동탁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내 태위로 또 자리를 바꿉니다. 무력과 정치 권력을 이제 다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동탁은 정말 엄청난 정적 승부수를 하나 던지는데 황제를 갈아치우자 이런 플랜을 추진합니다. 이게 거의 정권을 잡자마자 벌인 일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하냐면 십상시의 난이 발발한 게 9월 22일이거든요. 음력은 8월 25일. 근데 황제 유변이 폐위된 게 그 9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진 죽고 동탁이 정권 잡고 황제 폐위한 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뭐 정권 잡는 거야 정변이면 일주일 아니라 하루 만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정권을 잡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황제를 갈아치우다니 세상 역사에 이런 인물이 있는가? 이게 더 황당한 건 동탁이 원래 중앙정계에서 그 이전부터 뭘 관여하거나 세력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도읍에서 나라에서 제일 먼 서량의 일개 변방 군벌이었다가 일주일 전에 갑자기 휘둘러 잡은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이런 짓을 저지르느냐. 자, 동탁이 행동력이랄까? 결단하면 그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 일이건 간에 그냥 스피디하게 해버리고 마는 뭐 행동의 잘함과 못함을 떠나 이 행동력은 정말 초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원소가 얼레벌레 동탁한테 당한 것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니 이렇게 정신 나간 스피드로 빠르게 먹어치우고 빠르게 일 저지르는 초인이 어디에 있는가? 동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개죠.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머리 회전이 천재적으로 빠르거나.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형은 전자죠. 동탁은 과연 어떨지. 그럼 동탁은 추호가 되자마자 왜 황제 폐위를 이렇게 초스피드로 성급하게 밀어붙였는가? 황당하죠. 정권 잡자마자 추진한 거의 첫 번째 정책이 황제 폐위라니. 사실 동탁의 정권 장악을 은근히 방조했던 구탕류 인사들도 사실 동탁이 뭐 예뻐서라기보단 원소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원소 싫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짓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건 동탁 부역파들에게도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할 땐 하더라도 정권을 좀 잡고 좀 무르익고 하는 게 보통인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일단 독단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역사엔 드러나지 않지만 중앙정계에서 나름 잔뼈 굵은 여러 정파들의 정보를 쥐고 있는 누군가가 동탁에게부터 어드바이스를 해줬을 수도 있고 즉 누군가 뻔뿌지를 해주는 일련의 세력이 있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동탁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거든요. 독자 판단으로만 밀어붙였다고 보기엔 이렇게 되면 누군가 중앙정계에서 동탁의 브레인이 된 인물이 기존 황제보다 새로운 황제 즉 왕미인 아들 유협 이 황제가 되는 게 자신의 출세나 영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이 동탁에게 붙어서 조언 뻔뿌지를 해줬을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아직 중앙정계에 익숙치 않은 동탁이 일종의 휘둘렸다라는 관점인데 이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런 미친 조언을 누가 해줄 수가 있겠느냐. 동탁이라는 도라이가 지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왜 이런 짓을 했냐. 사실 이게 동탁을 역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이기도 하죠. 후일 반동탁 운동의 기치가 올라가게 되는 결정적 구실이 되기도 했고요. 왜 그랬을까? 일단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유는 기존 황제인 유변 즉 이 소제가 멍청해서 똑똑한 이복 동생 유협으로 갈아치운다. 이게 동탁이 내세운 논리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왜냐하면 동탁 같은 권씨는 황제가 똑똑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휘두르기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멍청하면 좋아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람으로 갈아치웠다 확실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과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두 시선이 있죠. 일단 권력욕에 미친 동탁의 말 같지도 않은 핑계다라는 관점. 다짜고짜 황제를 갈아치우자는 게 얼핏 정신 나간 짓 같지만 동탁 철저히 그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꽤나 합리적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기존 황제 유변 나이가 1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십상시 난 동탁 정권 잡은 게 189년이니까 한국 나이로 17, 고1.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소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나이거든요.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탁이 마구 떡 주무르듯 할 수 없거나 해도 몇 년 안 된다. 성인 돼서 머리 굵어지면 반항할 거 아닙니까? 또 당대 기준으론 이미 거의 성인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꼬마를 내세워서 이 이복 동생 왕미인 아들 유협은 181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황제 소제보다 8살이나 더 어리죠. 그러니까 당시 한국 나이로 치면 뭐 9살,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건 동탁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와 실제로는 반대로 완전히 반대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어려서 만만해서 황제로 내세웠다.
왜냐면 어릴수록 섭정, 즉 보정의 명분이 더 생기는 거니까요. 8살, 9살짜리 안 치면 당당하게 9년, 10년 정도를 보정 대신으로 떳떳하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어리니까 내가 섭정해야 된다. 이런 걸 내다본 동탁의 개인적 야욕에 의거한 만행적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 시각이죠. 이것도 합리성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순전히 동탁이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이랬다라기보단 뭐 욕심도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견해도 있죠. 일단 원소의 압박, 이 역시 따지고 보면 원소 때문이다. 황제 교체도. 사실 장기적으로 가면 원소가 동탁을 내버려 둘 리는 없죠. 사실 원소가 자기 가문에 대한 자부심, 그 대단한 사람이, 물론 그 자부심이라는 건 원술 입장에서는 웃기는 얘기겠지만, 이 동탁 같은 변경 한미한 집안 사람이 계속 천하 휘두르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어떻게든 동탁을 제거하고 자기가 짱이 되려고 했을 것이다. 근데 이 기존 그 소재, 그 유변이라는 황제가 바로 그 하진의 여동생 하태우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하진이 누구랑 한패였어요? 바로 원소죠. 그래서 원소의 펌프실에 놀아나다가 환관한테 역습당해 세상을 뜬 거 아닙니까? 따라서 동탁 입장에서는 어차피 원소 저놈은 나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없는데 현 황제가 원소랑 친했던 하진의 조카야. 그럼 늘 뒤통수가 시큰시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소가 원래 안면이 두터웠던 하태호한테 쓱 가가지고 마마, 저 하진 대장군의 오른팔이었던 원소입니다. 지금 저 금수 같은 동탁이란 놈이 이렇게 전횡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마마, 은밀히 제게 동탁 역적을 터보라라는 조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조서만 내려주시면 제 친히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동탁을 급습, 그를 베어 폐하와 사직의 안녕을 보전하겠나이다. 어차피 원소도 권력을 나눠먹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먹고 싶은, 즉 원탑 최고가 되고자 하는 야망에 불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샤바샤바해서 동탁 제거를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탁의 갑작스러운 스피드 황제 폐위 전략은 개인의 욕심이라기보다 오히려 방어책에 가깝다. 근데 이 소년, 유협의 경우는 일단 그 어머니 왕미인이 하태호한테 처참하게 당해서 세상을 떴으니까 그 지지해줄 배경 세력이 없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태호 오빠 하진하고 원소가 친했으니까 이 유협 입장에서도 원소가 좋을 리가 없죠. 이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까와 같은 그 원소가 동탁 제거를 위한 그 뒤 샤바샤바 할 가능성이 유협이 황제면 원천 차단이 되는 거죠. 미쳤냐 내가 내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쪽 파당 원소 말을 듣게. 또 황제 자리에 동탁이 주도적으로 앉혀주면 유협이 황제인 동안은 동탁이 계속 최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황제 교체는 정신 나간 도라이짓이기는커녕 엄청난 정치 감각 플러스 어마어마한 결단력, 실행력, 그리고 욕심이라기보단 자기 보호, 뭐 거의 초인적인 플레이였다 해도 과언은 아닌 일이죠. 중앙정계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정보 수집, 결론 도출, 판단, 그리고 실행, 이 모든 걸 뚝딱뚝딱 해냈다는 게 사실 이게 놀라운 거다. 동탁 같은 이런 인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머리 회전 빠르게 돌아가고 결단, 실행력 뛰어난 인물이 또 있을까. 이렇게 큰 일을. 그리고 유협이 이제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하태우 손에. 그럼 누가 키웠느냐. 바로 이제 할머니인데 그가 그 동태호라는 인물입니다. 이 동태호는 이제 그 전 황제 또는 그 영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동탁이랑은 관련은 없는데 그래도 동씨니까 동탁 입장에서는 같은 동씨가 키운 아이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도 좀 어거지로 갖다 붙일 수 있겠다. 물론 당시는 동태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던 상황이지만 그리고 또 이 동태호가 이 하진 하태호하고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래저래 보면 동탁 입장에선 유협을 황제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여튼 놀라운 건 근데 당연하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판단을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했다는 거가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하를 진짜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여튼 능력은 엄청나게 있었다 동탁이. 그게 부각은 잘 안 되지만 이미지 때문에. 근데 이게 확실히 그 저먼 변방에서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 혼자 두뇌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하기엔 확실히 조금 좀 무리인 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탁 조력자 그룹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여하튼 이게 합리적 판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동탁 개인의 이기적 입장에서 그런 거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 추진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죠. 다만 이것이 기존 모든 사서의 관점은 동탁만 나쁜 놈이다. 그렇지만 동탁 입장에서도 황제를 갈아치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현듯 나는 번개처럼 제거당할 것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황제를 갈아치우던가 아니면 하태우랑 원소가 동탁을 제거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 즉 공존은 불가능했다. 라는 게 동탁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탁을 나서 옹호하는 관점을 가진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극소수시지만 그분들 견해는 이거예요. 대부분 동탁의 만행이라는 것이 이처럼 상당히 방어적 차원의 것이었다. 그걸 안 했으면 동탁이 처참하게 도모당했을, 물론 그게 아니라 진짜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그런 방어적 행동이었다라는 건데, 물론 이건 판단하시기 나름이죠. 이외 나머지 만행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다뤄보겠습니다. 헌재기에 나온 동탁의 이 황제 교체건, 그럼 구체적인 추진 과정 한번 보시죠. 동탁이 황제 폐위를 꾀하며 군신들을 조당에 모이게 하고는 의논하며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 보다 큰 것이 천지의 도이고 그 다음이 군신의 도인 것이요. 이렇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충성을 해야 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그 군신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천지, 하늘의 이치다 이거죠. 신하가 황제를 갈아엎을 때 쓰는 전형적인 논리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황제는 암군이고 나약하여 종묘를 받들며 천하의 주인이 될 그릇이 되지 못하오. 그러니까 동탁 논리는 얼마 전 있었던 대난리도 다 황제가 무능해서 생긴 일 아니냐. 이건 황제한테 능력과 천명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대난리를 내가 수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논조죠. 이윤, 곽광의 고사처럼 진료왕 유협을 새 황제로 세우고자 하니 경들의 뜻은 어떠시오? 이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요리사 출신 셰프 제상, 흔히 그 은나라라고 하는 이 상나라 제상인데 이 전설적인 인물이죠. 하나라 거랑을 무너뜨리고 상나라 탕왕을 제위로 올린. 근데 이 이윤이 탕왕 이후에 다음 왕들을 모실 때 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탕왕 손자 태갑이라는 왕에 대해 들고 일어나는데 이 태갑이 덕이 없는 모습을 보이자 이 난을 일으켜서 왕을 별궁에 가둬버리고 3년 동안 본인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이때 이 이윤이 태갑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 너무 유명한데요. 습여 성성,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곧 성품이다. 그러니까 우린 성격, 성향, 성품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 이 오랜 기간 쌓여서 생기는 게 성품, 성격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 다이어트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맛있는 살찌는 음식 좋아하게 되는 것도 우린 그걸 타고난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타고난 본성이란 의외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도 학습이다. 한국 DNA를 가진 아이여도 어려서 유럽에서부터 살면 김치를 못 먹게 되는 거고 반면 유럽 출신이어도 어려서부터 한국 살면 매운탕 너무 잘 먹는 거고 결국 모든 건 감각이든 성격이든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이다. 근데 이윤이 희한한 게 또 3년 있다가 그 왕이 이제 반성 많이 한 것 같군. 3년 동안 습관 많이 뜯어 고쳤군. 이러더니 다시 왕을 복권시켜줘요. 이래가지고 이윤이 어떤 사심 없이 정권을 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와 정치를 위해서 왕을 갈아치운 사람의 어떤 대표격인 것으로 후대에 알려지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건 다른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이 돌려준 게 아니라 태갑이 힘을 모아가지고 역반격을 해서 되찾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돌려줬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이윤을 지금 동탁이 빌미로 황제를 갈아치우겠다 이거죠 지금.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가 적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서에는 동탁이 하도 무서워서 다들 후덜덜 떨면서 말을 못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 거의 유일하게 대놓고 반기를 든 인물이 하나 있으니 그러니까 바로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노식입니다. 이 노식이 바로 그 이윤의 고사를 자기도 들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서경을 살펴보면 태갑이 즉위한 뒤 옳은 정치를 하지 않아 이윤이 그를 별궁으로 내쳤습니다. 창의박은 즉위한 지 27일 만에 그 죄가 천여 개에 이르러 이 때문에 곽광이 그를 폐위한 것입니다. 헌데 지금 우리 황상께서 그들처럼 지은 죄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황상께서는 춘추도 어리시 건의와 그 고사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바도 없으니 이윤의 예를 들어 패한다 하심은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식하고 동탁은 이래저래 악연이 있죠. 일단 이 노식은 환관들이 대권을 잡았을 때 관직에서 내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환관파 사람인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도 언급드렸지만 원소가 십상신한테 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대난리 일으킬 때 거기에 가담해서 십상실파를 추격하는 그런 일도 이제 맡았었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직접적인 묘한 인연이 있어요, 동탁하고. 이 노식이 잘 아시겠지만 환건적 난 때 아주 대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환건적은 또 별도 테마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노식이 대활약하면서도 아주 억울한 일을 겪죠. 후한서 노식 열전 보면 노식이 잇따라 교전하여 환건적 수장, 장각을 패퇴시키고 참한 적이 무려 만여 명에 달했다. 장각 등이 광종으로 달아나 방어적으로 나오자 노식은 진영을 쌓고 참호를 파며 운제를 만들어 적 잔당을 뿌리 뽑고자 하였다. 근데 이때 황제가 환관 좌풍을 보내 군으로 나아가 싸움의 형세를 관찰하게 하였는데, 이때 주변에선 노식에게 뇌물을 좌풍에게 줄 것을 권하였으나 노식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가진 좌풍이 돌아가 황제에게 아뢰기를, 광종의 적은 쉽게 격파할 수 있는 무리인데 노식은 진영을 지키며 군사를 휴식하게만 하여 오직 하늘이 벌을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황제가 노해가지고 잘 싸우던 노식을 압송에 불러들이고 계급을 강등시키는 벌을 줍니다. 이거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도 나와 있는 장면이죠. 거기서는 잡혀가는 노식의 모습에 분노의 장비가 노식을 붙들어가는 사졸들을 모조리 두들겨 패고 노식을 구하려고 하는 찰나 유비가 만류해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노식이 날아가고 나서 그 후임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탁입니다. 그리고 동탁이 온 후로 노식 밑에서는 잘 이기던 관군이 동탁의 지휘하에 보기 좋게 환관적에게 패하죠. 환관에 의해 날아간 노식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동탁이다. 여기서 동탁하고 환관, 즉 탕류들과의 사이가 둘이 어땠는지 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 세력들은 환관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좋을 필요가 없고, 근데 신흥 세력, 원래 뿌리 깊은 집안빨이 아니라 비교적 갑자기 뜨는 이들, 하진이나 동탁 이런 사람들은 환관이 좋죠. 왜냐하면 환관한테 뇌물 먹이면 호적 추천 없이 관직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카르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출세길을 뚫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시선에선 동탁이 그 노식과는 달리 환관적에게 힘없이 패배한 것 때문에 이 동탁의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서량의 호랑이 허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환관적이 여러 관료들하고도 이 뇌물로 커넥션을 심하게 맺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충성하기보단 자기 개인 세력 늘리는 데 주력했던 동탁이 적당히 환관적한테 뒷돈 받고 샤바샤바해서 이 토벌전에 게을리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죠. 이 노식하고의 악연은 이게 다가 아닌데, 나중에 하진이 동탁을 도읍으로 불러들일 때 길을 쓰고 반대했던 인물이 바로 노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후임으로 간 사람이 동탁이었으니까 당시 남은 부하들한테 동탁이 어떤 인간인지 좀 들은 바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진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황제 교체에 대해 노식이 혼자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 동탁은 대노하여 노식을 단숨에 제거하려 듭니다. 근데 이때 동탁을 극구 말리고 노식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채홍이죠. 채문이 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탁이 협조한 세력도 도성 내에 있었다. 그 대표격 사람이 바로 채홍이죠. 이 채홍이 동탁의 실체를 아는 데 있어 나름 의미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노식이 홀로 반대를 했지만 소수파였고, 동탁은 그냥 황제 교체를 밀어붙여 버리는데요. 노식한테 한번 당해서 그런지 이번엔 또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현 황제 어머니죠. 이 소재의 어머니 하태우는 이 동태우를 핍박해 근심하다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고부간의 예의를 거스르고 효의 기본이 없는 행태를 보인 것이오. 하물며 그 아들인 천자는 유약하여 임금답지가 못하오. 반면 진료왕은 어질고 휴성스러우니 황위로 올려야 마땅하오. 이제는 또 당대 중요했던 가치관 효를 들고 나온 거죠. 현 황제 어머니 하태우는 불효한 사람이라 그런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동탁도 그 나름대로는 그 밑도 끝도 없이 내쫓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구실에 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동탁 말이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하태우가
이 본인의 시어머니인 그 동태우와 엄청난 고부 갈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이 동태우의 조카인 그 동중, 이 하태우와 하진, 이 상호 조합들이 엄청난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결국은 급기야 이 하진이 군을 몰아 그 동중의 자택을 포위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결국 동중은 자진하고 동태우도 분사하고 맙니다. 이 동태우가 사실 그 유협, 이 황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었거든요. 근데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그게 안 된 건데, 이 동탁이 사실 인척 관계는 없지만 같은 동씨니까 유협이 동태우를 좋아했으니 거기에 묻어가자. 이렇게 되면 동탁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유리해지죠. 그래서 동탁은 거침없이 이제 유협을 밀어올리는 걸 추진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야욕의 눈이 뒤집힌 동탁의 거침없는 추진으로만 보이지만, 또 뭐 그게 정설이긴 한데요. 근데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긴 있어요. 애초에 동탁 말대로 이 유변, 소재라는 인물이 진짜 문제가 있었다. 이게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황제라는 중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엔 결함이 많은 인간이었기에 동탁 말이 다 틀리기만 한 건 아니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일단 십상신한 하진 원소 장량 이 대난리가 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가 한국 나이 17살 때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어린 나이가 아니거든요. 이 손책 주유는 10살 때 우리 한번 천하를 도모해보세, 의기투합하고 미래를 도모하고, 이 본명은 아니지만 견희 같은 경우는 역시 10살 때 부모님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을 궁율하라고 권하는 등 당시 인물들이 굉장히 조숙했거든요. 근데 소재는 그 17살이나 됐는데 뭐 당시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심각한 그 능력상의 문제가 진짜 있는 인물이었다 라는 시선이 있는 거죠. 당대 인물들이 그렇게 조숙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교육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 교육이라고 하면 뭐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걸 그 교육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교육 컨텐츠라는 건 유학, 우리가 이제 공자왈, 맹자왈, 유교, 경전 공부하는 게 무슨 암기 과목이라고 대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전혀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외우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전의 내용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한번 좀 보면, 그침을 안 뒤에야 정함이 있고, 정하여진 뒤에야 고요할 수 있고, 고요한 뒤에야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뒤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린이들이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맹자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왕이 백성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면 백성도 또한 왕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근심을 근심하면 백성 또한 왕의 근심을 근심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도입니다. 그렇죠.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근심을 내 근심처럼 근심해주고 고민하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그게 안 돼서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상대방이 부를 가지고 내게 자랑을 하면 나는 인으로서 그를 대하고, 상대가 벼슬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 나는 의로서 그를 상대해 줄 것이오. 그러하니 내 어찌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겠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살, 5살 때부터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우리나라 4, 5살들은 뭐 합니까? 유치원 가서 뭐 How are you? 뭐 I'm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합니까? 뭐 영어 노래 들으면서 춤추기? 그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수재가 5살에 사서 삼경을 뗐다. 이게 무슨 오늘날 알파벳 띄고 수학 중일과정 선행학습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암기나 문제 맞추기 기술 배우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다. 그때 당시에 했던 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이 교육시킨다는 거 사실은 그 대부분은 그 진짜 교육이 아닌 거죠. 그냥 테크닉 학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치면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닙니다. 교육열이 낮은 겁니다. 교육열이 높은 게 아니라 출세 학벌을 따기 위한 특정 기술, 테크닉 경쟁이 강한 거죠. 진정한 교육, 이 사회 공동체 속의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좋은 길을 찾기 위한 교육 같은 거를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저 유교 경전들, 옛 선현들의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배우면 비록 그 애가 나이는 어리지만 얼마나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당대 17세면 진짜 제대로 유학 공부하고 수련했으면 이미 상당한 능력, 식견을 발휘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그때 당시의 교육 풍토로는. 근데 이 소재는 실제로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됐냐? 이 소재의 어머니가 이제 하태우, 이 하태우의 또 어머니, 하태우의 어머니가 이제 무양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무양군은 원래 황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백정의 첩이었어요. 사실 당대 신분사회에서 그 원서 같은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첩이라고 하면 신분이 높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무양군은 백정의 첩이었단 말이죠. 하태우는 그 무양군의 딸이고 해서 이 무양군이 그 미신을 상당히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수를 쓰는 도인이라 자칭하는 인간들이 그 무양군 신분이 확 높아지게 되니까 딸 때문에 아주 그냥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온갖 요설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그 요설 중에 하나가 이 그 소재, 유변이 태어나자마자 이 사기꾼 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팔자상 궁중 안에서 자라게 되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릴 때는 궁 밖으로 보내서 도술에 능한 현인들과 함께 배우며 커가도록 해야 무탈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말 같지 않은 얘기로 들릴 텐데 이게 이제 그 메시지라는 게 그 텍스트 자체보다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렬한 눈빛에 머리 수염 한 1m 정도 길러가 이렇게 허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포스로 이런 말을 하면 그 아무리 그게 말 같지 않은 얘기라도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양군도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유변이 황궁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침 받으면서 커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희한하게도 이 괴인 도인의 집에 가서 거기서 자라게 됩니다. 당연히 나중엔 돌아는 왔는데 그 기거하던 시절에 그 이상한 걸 배웠는지 행동 거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일단 뭐 궁중 예법 이런 거에 안 맞았을 거고 그래서 궁궐한 사람들이 뒤에서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어머니 하태우가 저지른 짓이 다른 후궁인 그 왕미인을 질투해서 그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그 왕미인을 괴롭히질 않나. 실제로 왕미인을 세상을 뜨게 만들었죠. 사실 정말로 그 최악의 악행을 한 거죠. 사실 이 정도 악행을 했다면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하태후와 그 아들 소재 유변은 처벌되고 몰아냄을 당해야 맞긴 하죠. 이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런 삼국지, 비긴즈 그 이전의 역사를 잘 모른 채 그냥 무턱대고 동탁이 착한 어린 황제 내쫓았네, 뭐 만행이네, 뭐 그렇지만 사실 소재의 어머니 하태우가 자신과 소재를 황위에 앉히기 위해 저지른 짓은 그것도 사실 엄청난 만행인 거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하태우, 소재, 이 모녀를 지지했던 게 누굽니까? 당대 청류파들 그리고 원소였다는 거죠. 청류와 원소가 이 모녀를 지지한 건 당연히 이제 대장군 하진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과연 이 모녀를 몰아낸 게 이 동탁이 잘못한 거냐? 그런 동탁을 막으려고 한 청류와 원소가 잘못한 거냐? 여러분들 보실 땐 누가 잘못한 것 같습니까? 물론 동탁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들을 처단한 거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자신의 장기적 권력 유지를 위해 보다 어리고 청류, 원소 등등 뒷배가 없는 사실상 고아, 왕미인 아들 유협을 밀어올린 것이다. 그리고 정통성 문제도 있긴 하죠. 하태우가 천하폐악질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미는 후궁이고 하태우는 정식 황후. 비록 왕미인이 해친 것 때문에 황후 폐해질 뻔은 했지만 어쨌든 버텼죠. 그리고 황후의 아들이고 나이도 많으니 계승 정통성 당연히 유변한테 있는 거고. 근데 또 동탁 입장에선 아니 그럼 황후라고 그 아들이라고 계승 순위가 높다고 그런 천하해악질을 다 용인해줘야 돼? 그게 말이 돼? 이 맹자님도 그러셨지 않느냐. 왕이 제대로 왕노를 못하면 왕이 아니라 일개 놈이다. 이게 역선혁명의 논리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게 우린 이전 왕의 아들이면 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데 맹자님은 정의 자체가 다르신 거예요. 왕은 천명을 따르는 존재가 왕이다. 그걸 지칭한 얘기다. 그럼 천명이 뭐냐? 백성이 천명의 거울이다. 즉 백성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그게 왕이지 이전 왕의 아들이라고 왕이 아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왕에게 충성하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 단지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의 역할 수행, 한 자연인이 아니라 그 역할의 수행을 지칭하는 거라는 점. 왕이. 이 왕의 개념이 온당하게 본래 그럴진데
그 천하폐악질을 한 사람의 아들을 그냥 순번 정통성 있다고 무조건 왕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 이렇게 되면 하태우랑 소재를 계속 지지했던 청류와 원소 의지대로 그냥 소재를 계속 밀고 나가면 뭐가 됩니까? 자기 아들을 황제시키기 위해 경쟁자를 낙태시키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실제로 해했고, 이런 폐악질을 해도 이기기만 하면 황제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전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동탁의 이 황제 폐위를 나쁘다고만 봐야 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진짜 단 하나도 없죠, 거의. 다만 이게 동탁의 정의를 위해서 진짜 한 짓이냐? 일단 본인은 정의를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이거 역시도 일방적으로 믿어주긴 좀 그렇죠. 동탁 말을. 처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여러 정치적 이점 때문에 한 짓이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당연히. 근데 사실 이제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따지고 보면 동탁이 아니라 누구라고 해도 순수하게 어떤 일을 할 때 100% 정의라는 목적만 가지고 이런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일을 과감하게 할 사람이 뭐 동탁 말고라도 인간이면 누가 있겠는가, 솔직한 이야기로. 그럼 삼국지 아니 역사 전체를 봐도 오로지 100% 정의라는 목적 그거 하나만 가지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뭐 여하튼 이 황제 폐위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한 일인지 비난만 받아야 되는 일인지 뭐 잘했다고 보긴 뭐하지만 뭐 나름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만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뭐 어쨌든 동탁이 이렇게 정의 구현이든 자기 야욕 실현이든 엄청난 걸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이에 그럼 또 한 명의 또 거물 원소는 뭐 하고 있었나? 원소는 당연히 이거에 찬성할 리가 없죠. 그동안에는 동탁이 워낙 그 매사를 초스피드로 밀어붙이니까 그냥 뭐 뭐야 이러다가 그냥 좀 당한 또 그런 면도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황제 갈아치우기 건까지 오면 이건 도저히 충돌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태우, 하진, 소재 이쪽은 원래 원소 라인이었으니까 결국 그래서 동탁과 원소 이 두 걸물들은 이 황제 교체권으로 이 정면 독대를 하게 됩니다. 후한서에 보면 이 동탁하고 원소의 대면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동탁의 그 무시무시한 혹은 무식한 카리스마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황제를 폐하는 문제로 둘이 대놓고 논쟁을 합니다. 이 동탁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하의 군주는 마땅히 현명해야 하오. 지난 황제였던 영제는 사람들이 그를 떠올릴 때마다 분하고 한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소. 그에 반해 진료왕, 완미인 아들 유협은 자질이 괜찮은 것 같으니 이에 마땅히 그를 올려 세워야겠소. 여기에 이제 원소는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현재 황제폐하께서는 춘추가 어리시고 아직 천하의 잘못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동공께서 예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감정에 맡겨 적자를 피하고 서자를 세운다면 아마도 천하 여론이 안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도 명문의 자존심 호락호락하진 않고 받아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탁이 무식한 인간이 갑자기 칼을 확 집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 이 더벅머리 녀석이 내게 감히 이렇게 말하다니.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단하죠. 4세 30 천하 최고의 명문가 청류 리더 원소를 더벅머리 놈이라고 막 불러대는 놀라운 모습. 근데 이게 실제 후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소가 그래도 원소 30대 중반인데 더벅머리 녀석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 확 들고 일어나 엎어버려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원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동탁의 무시무시한 외모와 기세에 좀 쫄은 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작해야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동공, 이것은 나라의 큰 대사입니다. 청컨대 제 나가서 태부와 함께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자리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탁이 재차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유씨의 후손은 다신 남겨둘 수 없다. 후한서의 동탁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유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한나라 황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씨의 후손을 남겨둘 수 없다. 이거는 한나라 멸망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후한서 동탁 일전이 아니라 이 원소 일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밑도 끝도 없는 게 지금 황제를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고 한나라고 다 죄다 멸망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말의 맥락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어떤 인물 열전을 보면 그 약간 똑같은 사건도 그 인물 중심으로 조금 그 서술이 되거든요. 그 열전의 주인공 중심으로. 예를 들면 적벽대전 같은 것도 정사조유전에 나온 그 묘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벽대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적벽대전의 진실 시리즈에서 설명드렸지만, 해서 약간 이 대사는 뭔가 원소 쪽에서 좀 동탁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기 위한 그 MSG가 좀 쳐진 대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뭐 물론 진실일 수도 있지만요. 근데 MSG든 뭐든 이 정도쯤에 엄청난 발언 듣고 원소 더 이상 물러서기만 할 순 없죠. 이제야 원소도 한마디 합니다. 동공, 천하의 강한 자가 어디 동공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하고 허리에 찬 칼을 비껴들고 길게 읍하고는 자리를 휙 떠버립니다. 더벅머리 녀석이란 일갈은 당했어도 나름 마지막 자존심은 한번 세우고 퇴장을 한 거죠. 이렇게 이 두 거물이 불꽃을 파박 튀기니까 당시 좌중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두려움에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동탁도 성질 같아선 이렇게 상대가 반발을 하면 울컥했겠지만 영혼기에 보면 동탁은 아직 도읍에 온 지 얼마 안 된 데다 원소 집안이 거대함으로 감히 여기서 대놓고 바로 원소를 해코지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원소도 동탁이 두려웠지만 일말의 자존심은 그래도 보였고 또 동탁도 원소의 세력이 워낙 강하니 말과는 달리 함부로 막 처치하진 또 못하고 이때의 충돌이 표면적으로는 기존 황제, 유변, 소재, 그 아이를 폐하는 문제로 의견이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원소 역시도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나는 내가 다 일으켰는데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분노, 동탁 역시도 원소가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어차피 이 둘은 붙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황제 폐위라는 게 결국 구실에 불과하다고 해도 반동탁으로 들고 일어나기 상당히 강력한 구실이기는 하죠. 지가 뭔데 황제를 멋대로 갈아쳐. 여기에 반대하는 원소는 황제 폐위에 반대하는 충신으로 정치적 포지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자기가 천하 먹으려 일으킨 이 모든 일을 갑자기 나타난 동탁이 다 망쳐놓으니까 원소도 여튼저튼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할 순 없죠.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또 원소가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동탁도 잘 알고 있고 결국 이 둘은 한번 대차게 붙을 수밖에는 없었다. 다음 시간엔 이 둘의 본격적인 정면 대충돌을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동탁 4편 또 내용 좀 더 잘 만들어가지고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정말 이렇게 좀 아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